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손맛이 담긴 김치를 며느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라며 제 전 재산인 이 집마저 빼앗으려 가짜 서류를 내밀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아무도 모르게 무엇을 준비하며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를. 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을 바람이 유독 스산하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배추랑 물을 볼 때마다 아, 벌써 김장철이구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곤 했죠. 젊었을 땐 이맘때가 제일 설레고 든든했거든요. 남편이랑 마주 앉아 굵은 소금을 뿌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제잘되는 소리를 들으며 온 식구가 겨울을 날 양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넓은 한옥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마루에 걸터앉아 다리를 주무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일은 평생 이 손으로 못 해본 일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말이에요.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면 그 안에 깃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남편 먼저 보내고 이악 물고 아들 하나 키워내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사람 사는 일이 어디 마음처럼 되나요?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건 수십 년 된 버릇이에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어요. 아들 내외가 한 집에 같이 산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엔 아들이 먼저 그랬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고 위험하니 자기들이 들어와 모시겠다고.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대견하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구수하게 퍼져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제가 끓여준 찌개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아이였거든요. 정성껏 상을 차려놓고 아들 내외를 깨우면 늘 며느리인 유라가 먼저 나와요. 42살이라는데 어쩜 그리 겉모습 꾸미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딱 붙는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유라는 제가 차린 밥상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침부터 이런 거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일과 중에 힘들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는 찬장에서 형형색색의 시리얼 상자를 꺼내 그릇에 붓고 우유를 말아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또 얼마나 부대끼는지 그 애는 알까요? 뒤따라 나온 아들은 제 아들인데도 참 어색해요. 제 눈치 한번, 아내 눈치 한번 보다가 슬그머니 밥상에 앉아 밥을 뜨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맛있게 먹는 법이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시리얼을 아삭아삭 씹어 먹고 있으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그저 이 불편한 아침 식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며느리의 남자일 뿐 제 아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된 우리 집 장독대처럼 저도 그냥 이 집에 원래부터 있던 낡고 오래된 가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불편한 아침이 지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출근하고 나면 늦은 밤에나 들어오니까요. 텅 빈 집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일을 만들어서 했어요. 몸을 부지런히 놀리면 적어도 딴 생각은 안 나니까요. 마침 김장철도 다가오고 해서 겨우내 우리 식구들이 먹을 김치를 조금 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솜씨 좋은 건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좋은 배추를 골라 밤새 절이고 온갖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빛깔이 어찌나 곱던지 제 마음까지 다 환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며칠에 걸쳐 정성으로 담근 김치를 항아리에 담아 장독대 옆에 묻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유라가 마당을 지나다 말고 코를 킁킁거리더군요.
그러더니 대번에 소리를 질렀어요.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런 비위생적인 걸 누가 먹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죠. 유라는 이미 항아리 뚜껑을 열어젖히고 있었어요. 제가 애써 담근 아직 채 익지도 않은 붉은 김치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제 김치를 전부 쏟아부어 버렸어요. 제 눈앞에서 제 평생의 자부심과도 같았던 김치가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들 위로 처참하게 버려지는 광경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일부가 통째로 부정당하고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죠. 유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보란듯이 백화점에서 파는 비싸고 예쁜 포장 김치를 종류별로 사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곤 스마트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 어디론가 올리더군요. 언뜻 보니 살림은 장비빨, 깔끔한 우리 집 같은 글자들이 보였어요. 마치 제가 만든 김치는 더럽고 촌스러운 것이고 자신이 사온 공장 김치만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것이라고 온 세상에 광고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저를, 제 삶을,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을 향한 완벽한 모욕이라는 걸요. 아들은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 눈을 피할 뿐이었죠. 그 침묵이 제 가슴에 더 큰 비수가 되어 밝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 웃으며 김치를 버무리던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났어요. 그때의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죠. 지금의 이 집은 그때보다 훨씬 크고 좋아졌지만 그 안에는 존중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고 손때 묻은 가계부 하나를 꺼내 들었죠.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제가 혼자 악착같이 살아온 모든 날의 기록이 담겨 있는 제 역사책이었죠. 저는 가계부의 맨 뒷장, 텅 비어 있던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내 김치.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유라의 경멸에 찬 눈빛.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제 상처의 기록이자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첫 번째 이정표가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그 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김치가 속절없이 버려지고 난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밥상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아들 내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나더군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늙은 시어머니의 낡은 자존심 하나쯤이야.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소한 일이었겠죠. 마음에 응어리가 지니 몸까지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끙끙 앓다시피 누워있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동네 절친인 옥자 할머니네 댁에 마시를 갔어요. 옥자 할머니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따뜻한 옥수수차 한 잔을 앞에 놓고 그간의 일을 털어놓으니 옥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요즘 것들은 손으로 하는 건 다 무시한다고요. 지들이 뭘 안다고 그리 잘난 척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옥자 할머니의 위로를 들으니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싶어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후벼 파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나, 우리 둘 사이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유라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저는 없는 사람인 양 제 앞에 보란듯이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뻔히 보면서도 친구와 영상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스마트폰 화면 속 친구의 얼굴을 보며 깔깔거리던 유라가 갑자기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아직도 스마트폰은커녕 저기 저 스마트 TV 리모컨도 쓸 줄 몰라서 쩔쩔맨다고요. 완전 구석기 시대 사람 같지 않냐고요. 그 말을 들은 화면 속 친구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자지러지게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온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아무것도 못 본 척, 그저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저 TV도, 저 스마트폰도 다 내 아들이 내 돈으로 사준 것인데,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 위해서 저는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 밑에는 더 깊고 어두운 바닥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웬일인지 일찍 퇴근해서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앞에 내밀더군요. 유라가 평소와는 다른 아주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노인기초연금 신청서인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어머니 대신 다 준비했다고요. 여기 도장만 딱 찍으시면 다음 달부터는 나라에서 꼬박꼬박 용돈이 나온다지 뭐예요.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어요. 다 어머니 편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애쓰는 거라고요.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니 좋은 일이다 싶었죠. 하지만 김치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는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이 내민 서류를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서류 맨 위 상단에 적힌 희미한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그 글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연금 신청서라니, 다 저를 위한 거라니,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낡은 한옥, 제 전 재산을 팔아치우기 위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어릴 적 닳고 다른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내가 꼭 호강시켜 줄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에서 살게 해줄게요. 그 순수했던 아이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집, 한 채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괴물만 남아있는 걸까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이 서류를 아들 녀석 얼굴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 분노를 삼켰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없이 온화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제 평생의 연기력을 다 끌어모아서 말이죠.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셔츠가 애썼구나. 근데 내가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내일 아침에 돋보기 쓰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에 안심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내 인생을, 내 존엄을, 내 집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었죠. 그들은 아직 몰라요.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생을 헌신만 하며 살아온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를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으면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고 귓가에는 저를 위한다던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치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십 년은 된 낡은 자개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밑에서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죠. 먼지를 닦아내고 삐걱거리는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제 지나온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와 낡은 노트들이 가득했어요. 맨 위에는 순자 손맛이라고 인쇄된 이제는 누렇게 변해버린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죠.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제 인생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있는 증표였어요. 아들 내외는, 아니 제 아들조차도 제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무능한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20년 전이었어요. 하늘 갔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저와 어린 아들 둘만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평생 해온 밥하고 김치 담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했어요. 제 손맛 하나를 믿고서요. 처음에는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가는 손님들에게 덤으로 얹어주던 파김치가 시작이었어요. 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을 줄 테니 팔라고 성화였죠.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 반찬 가게에 김치를 조금씩 납품하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아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 배달을 했죠.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아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밖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 아들 녀석 기가 죽을까 봐서요. 상자 속 낡은 장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첫 거래의 기록. 파김치 한 단, 2,000원.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돈으로 아들에게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을 해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제 김치는 조미료 맛이 아닌 깊고 정직한 맛이 났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강남에 있다는 큰 유기농 식품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매장에 제 김치를 독점으로 납품해 줄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까다롭게 굴던지 위생 검사다, 성분 검사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제 손맛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까다로운 매장 MD의 입에서 어머니, 이 김치는 진짜네요 라는 말을 듣고야 말았죠. 그때부터 순자 손맛은 단순한 동네 김치가 아니게 되었어요. 강남의 부유한 사모님들 사이에서 줄 서서 먹는 김치로 소문이 났고 유명한 한정식 식당에서도 제 김치를 받아쓰기 시작했죠. 주로탄장에서도 명절이 다가오면 주문이 폭주해서 며칠 밤을 새우는 게 다반사였어요. 몸은 고됐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죠. 저는 그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대고 결혼할 때 집 얻는데 보태주고 그러고도 남는 돈은 15년 전부터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아무도 모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회사의 주식을 꾸준히 사모았어요. 처음에는 주식이 뭔지도 몰랐지만 제가 아는 건 단 하나였죠. 정직한 땀으로 번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문득 궁금해져서 서랍에서 스마트폰과 증권사 보안카드를 꺼냈어요. 며느리는 제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쓴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저는 아들 몰래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과 주식 투자 앱 사용법까지 다 배워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어 제 자산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동안 제가 모은 주식의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그마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사업 통장에 있는 현금까지 합치면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집안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현명한 자산가였던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무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차갑고 명료한 이성이었죠.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시장 상인들과 흥정하고 까다로운 거래처를 설득하던 사업가 김순자의 기질이 제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오동나무 상자 안에 있던 모든 서류를 꺼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들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손을 벌릴 때마다 혹시 몰라 받아두었던 차용증들,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었던 은행 이체 확인서,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 이 집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확실히 해두었던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증거는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복잡한 복수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정당한 내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하고 단단한 전략만이 세워지고 있었죠.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에 있는 낡은 전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을 가진 늙은 여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픔과 체념에 젖어 있던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죠. 수십 년의 풍파를 견뎌내고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선 강인한 생활인의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현명한 사업가의 눈빛이 그 안에 번뜩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힘주어 읊조렸어요. 그래, 내가 바로 김순자다. 내 인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설령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까짓 일에 무너질 내가 아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모든 판을 새로 짤 준비를 마친 연출가가 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 기나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직접 연출하기로 한 거죠.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이전보다 더 연약하고 정신없는 늙은이 행세를 했어요. 그들이 내민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일부러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는 매일 먼지만 툭툭 털었죠. 아들이나 며느리가 어머니, 그 서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아이고, 내가 그걸 깜빡했네. 몸이 영 안 좋아서 통 읽어볼 기운이 있어야지라거나 도장을 어디다 뒀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네.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이래라며 어수룩하게 웃어 보였어요. 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 얼굴에 스치는 안도감과 경멸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고 제 마음속 가계부에 차곡차곡 기록해 두었죠. 그들이 제 연기에 속아 방심하고 있는 동안 저는 물밑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계획의 첫 단추는 순자 손맛의 가장 큰 거래처인 참유기농의 젊은 김 대표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는 아주 태연하게 물었어요. 김 대표,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 카페 같은 거 차리는 게 유행인가? 우리 며느리가 요즘 부쩍 그쪽에 관심이 많아 보여서 말이야. 아주 근사한 카페를 열고 싶어 하던데 거기서 우리 김치를 디저트처럼 내놓으면 어떻겠냐는 말도 하더라고. 제 말에 진짜 의도를 알리 없는 김 대표는 그저 좋은 생각 같다며 웃더군요. 저는 그와의 통화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자신의 계획을 이미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 둘째, 김 대표는 제 순자손만이라는 브랜드를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 친구 옥자 할머니네 집이었어요. 이번에는 넋두리를 하러 간 게 아니었죠. 저는 옥자 할머니에게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행동들, 특히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부탁했죠. 옥자야, 내가 나중에 널 부르면 네가 보고 들은 그대로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을 읽었는지 옥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무겁게 끄덕여 주었어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법적인 준비였어요. 며느리처럼 어설프게 사기를 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조롱하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 근처 구청에서 매주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며느리에게는 노인정 친구들이랑 화투나 치고 올게라고 둘러대고 저는 조심스럽게 구청으로 향했죠. 상담실에 앉아 있는 젊은 변호사 앞에서 저는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꺼내놓았어요.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받아두었던 낡은 차용증들, 집을 살 때 큰돈을 보태주었던 은행 이체 내역서까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젊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는 제 서류들이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으며 이걸 근거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두면 안전할 거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참유기농의 김 대표도, 구청의 젊은 변호사도, 심지어 제 이야기를 들은 옥자 할머니조차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요. 먼저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 이라는 이름의 그 달콤한 말들이 제 결심을 수없이 흔들었어요. 밤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 아닐까? 저것들도 결국 내 아들, 내 가족인데. 라며 수없이 망설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김치가 쏟아지던 그 차가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떠올렸어요. 저를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며 조롱하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내밀던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기억해냈죠. 그 기억들은 제 망설임을 단번에 잘라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주었어요. 이건 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과 존엄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주말까지는 꼭 도장을 받아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장롱에서 가장 아끼는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이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승리의 자리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거실, 스마트 TV 뒤편에 며칠 전 아들 몰래 설치해둔 작은 녹음기의 스위치를 켰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옥색 한복은 제게 잘 어울렸고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저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오르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드디어 약속의 주말 저녁이 찾아왔어요.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서 도장을 받아낼 생각에 한껏 들떠 있는 듯 보였어요. 특히 며느리 유라는 평생 본 적 없는 다정하고 살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내밀더군요. 어머니,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낡은 한옥 떠나서 저희랑 같이 저기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거기가 공기도 좋고 노인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끈적이던지 제 귀에 독사탕처럼 와서 밝혔어요. 아들은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번에 내밀었던 그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다시 제 앞에 펼쳐 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모든 게 끝나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글거리는 탐욕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이 완벽하게 꾸며진 위선의 무대, 제 인생의 마지막 재산까지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마지막 만찬. 저는 깎아놓은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킨 뒤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래, 도장을 찍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볼 게 있단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제가 쓸 줄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던 스마트 TV의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익숙하게 전원 버튼을 누르자
커다란 화면이 소리 없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제 등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건 며칠 전 유라가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저를 조롱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완전 구석기 시대 사람이지. 냄새나는 김치나 만들고 답답해 죽겠어.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핏기가 가신 그 얼굴로 저를 돌아보는데 그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참유기농의 젊은 김 대표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유라는 김 대표를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자신이 계획 중인 카페에 김치를 납품해줄 그야말로 VIP의 등장이었으니까요.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대표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김 대표는 그런 유라를 싸늘한 눈으로 스쳐 지나가더니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와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모님, 지난달 정산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박유라 씨와는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야 하니까요. 정적이 흘렀어요. 유라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저와 김 대표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김 대표는 그런 유라를 향해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덧붙였어요. 순자 손맛은 저희 참유기농의 최고급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만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김순자 사모님이시고요. 순자 손맛, 김순자 사모님. 그 단어들이 유라의 뇌리에 하나씩 밝히는 듯 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손이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성공의 원천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유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체면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텅 빈 눈동자 앞에 저는 제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건 더 이상 그들의 탐욕이 담긴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구청에서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차갑고 법적인 효력만 남은 채무이행각서였죠. 제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며 아주 느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내 결혼 자금 1억 원. 네가 사는 그 아파트 전세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네가 말아먹은 첫 사업 자금 7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 아들에게 돈 봉투를 쥐어주며 어려울 때 써라. 기죽지 말고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선의와 희생이 이토록 끔찍한 악의가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한 마지막 회한이 가슴을 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늘 나는 내 돈을 받으러 온 것이다. 한 달의 시간을 주마. 그동안 내게 빌려간 내 돈 3억 2천만 원을 모두 갚아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라며 울부짖었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죠. 유라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온몸을 휘감는 수치심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마네킹처럼 굳어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완벽한 힘의 역전이었어요. 그들이 하찮은 먹잇감으로 생각했던 늙은 양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무서운 호랑이였음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위험 있는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들과 넋이 나간 채 떨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수십 년간 제 가슴 속에 쌓여왔던 울분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 집의 주인으로서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이 집은 이제 내 김치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쓸 것이다.
너희들의 짐은 내일 당장 모두 빼도록 해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되찾은 존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체면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죠. 이 완벽한 인과응보와 정의 실현의 순간, 저는 비로소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한 달 만에 제 집은 순자 손말의 번듯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안방은 사무실로, 사랑채는 작업실로 바뀌었고 집안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문은 날마다 늘었고 저는 무시당하던 늙은이가 아닌 존중받는 김순자 사장으로 평온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달 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해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했다는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예상을 뒤엎는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갚을 기회를 주마. 내일부터 이 집으로 출근해. 내 밑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라. 월급은 최저시급이고 숙식은 제공하지. 그렇게 너희 빚 3억 2천만 원을 다 갚아라. 이것은 용서가 아닌 그들이 혐오했던 노동의 가치와 손맛의 의미를 뼈에 새기게 하려는 혹독한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의 고된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에 눈물을 쏟았고 아들은 새벽 배달의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한 호랑이 선생님처럼 그들을 대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 내외는 비로소 제 삶의 무게와 김치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 대신 사장님이라 부르며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잡았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처음으로 혼자 담갔다며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서툰 맛이었지만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래도 정성은 들어갔구나.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길고 어려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맛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닌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결국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장 무시당했던 어머니의 손맛에 가장 큰 힘이 있었던 것처럼요. 가족을 지키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존중과 이해였어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효도의 진짜 시작이겠죠.